저자님께서 책을 이렇게 보면은 네. 굉장히 쉽고 쉬우면서도 핵심을 찌르면서도 굉장히 실용적인 네. 바로 적용이 가능한 그게 되게 특징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뭐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저도 이제 개미 투자자고요. 그리고 이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주식 투자를 평생의 직업으로 편안하게 본인의 직업을 가지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몇십 년간 해왔고요. 그런 노하우들을 공유하는 그런 측면에서 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How to 네. 전략적인 측면, 방법론 측면에서 좀 하고 있으니까 개미 측면에서는,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증시가 변동성이 좀 크고 오늘도 좀 낙폭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주식시장이 예측이 조금 어려운 그런 시장 같아요. 전문가들도 이 며칠 지나고 보면 틀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대외 변수들이 워낙 이 변동성이 심하고 간밤에 이 전쟁이라든지 미국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확확 바뀌다 보니까 예측이 좀 불가능한데요. 앞으로도 그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찌됐든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결국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결국 수출을 주도하는 수출주 중심의 우리 사회에는 좀 안 좋은 그런 영향들을 미치지 않을까. 또 미국도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달러를 많이 발행을 했잖아요.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통화 이렇게 량을 늘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는데, 여기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부분들이 결국 더 이 시장을 좀 압박하는 요인들이 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런 정책들을 좀 이 주식시장에 좀 안 좋은 이슈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지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집중해야 될 그런 것들이 배당주와 그다음에 실적 개선주 중심으로 투자의 원칙이죠. 그런 부분으로 집중하는 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도 요즘 이렇게 업종 이야기를 하면 많이 맞추기 어려운 그런 섹터인데요. 그래서 조금 실적주와 그다음에 이 배당주 중심으로 압축을 해서 좀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워낙 그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이 크니까 이럴 때는 정말 확실하게 이익이 나오고 그 이익을 배분해주는 그런 기업에 좀 집중하자. 그러니까 세 가지 섹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실적 개선주. 그래서 실적 개선이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라든지요.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여기에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에서 좀 자유로운 그런 섹터이면서 실적 개선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고배당 섹터들. 그래서 저는 고배당, 우리 배당 최근 들어서 많이 공시들 하잖아요. 그러면서 배당 수익률이 한 8% 이상인 종목들, 네. 여기에 리츠들도 요즘 7, 8% 이상씩 다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고배당 집중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증권사의 목표가들 제시를 하잖아요. 그 괴리율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증권사에서 10,000원을 목표가로 했는데 지금 주가가 5,000원이다. 그럼 괴리율이 100%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괴리율이 한 7, 80% 되는 그런 대형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예측치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그렇게 괴리율이 벌어진 대형주 중심으로 좀 접근해 보는 것도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주 그리고 배당 8% 이상 좀 시장을 스텝 바이 스텝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거 외에 이제 좀 무관한 그런 섹터들은 아무래도 리오프닝 이슈와 함께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정말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증시가 많이 흔들리면서 진짜 하락폭이 많이 큰 것 같아요. 뭐 2,600, 2,700 이렇게까지도 떨어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반토막 난 것도 많고요. 성장주 가운데서는. 그러면은 지금 조금 현금이 있다면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언급해 주신 그런 섹터들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매수해 가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이
투자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나는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라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좀 손실 본 종목들에 대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거고요. 안전 마진, 안전하게 나는 주식 투자를 좀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아무래도 배당주 중심으로 배당주.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의 투자 성향을 좀 보시고 아니면 투자 목적을 좀 보시고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 그동안에 시장을 끌어왔잖아요. 그런 성장주를 저점 매수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좀 쳐다보는 거고요. 안전하게 이렇게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배당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덜 내리거든요. 그래서 고배당주들은 올 이 1월부터 3월까지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그렇구나.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고배당주 앞으로 이제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배당도 챙기면서 주가도 일정 부분 유지되고 겨울이 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 좀 안정적인 그런 투자를 바라시면 고배당주에 접근하시는 저는 한 50% 정도는 지금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성장주들은 계속 분할 매수하겠다라는 포지션이 있으면 좀 일부는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바벨 전략을 좀 추구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투자의 성향, 자신의 그런 성향을 파악해서 그 성장주와 고배당주 사이에서 적절하게 비율을 믹스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네요. 악재와 호재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앞으로 악재가 더 이렇게 힘을 발휘할 거냐, 호재가 더 힘을 발휘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뭐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니까요. 조금은 이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제 좀 증시가 좀 이 약간의 조정 기간을 좀 이 2분기까지는 거쳐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시기에는 말씀해주신 대로 배당주의 비율을 뭐 5%, 50%까지 올리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혹시 좀 현금을 뭐 아주 뭐 극단적으로는 아니지만 조금 늘려놓는 것도 나름 타당할 수도 있을까요? 일단 현금은 항상 어느 정도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현금을 항상 마이너스 통장에 한도를 좀 채워놓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빼서 쓰고 아니면 이렇게 넣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사실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방산주라든지요. 군비 확장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그런 방산주라든지 그다음에 비료, 사료주 그리고 사이버 보안 이런 주식들 여기에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많이 관심을 받았어요. 단기적으로 좀 상승한 측면도 있고요. 일단 비료나 사료주 같은 경우는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곡물 이 수요가 늘면서 이 재배 수요가 늘면서 결국 이런 어떤 비료라든지 이런 수요들도 또 느는 거죠. 그리고 사료주 같은 경우는 이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그걸 그대로 가격에 반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어찌됐든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료 관련주들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사실 이 조심해야 될 그런 구간이 조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전쟁이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좀 당분간은 좀 인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전쟁의 지속 여부에 따라서 다만 이제 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회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종전 선언을 한다든지 갑자기. 이러면 이게 고점에 또 물리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사실 구간들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정유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정제 마진으로 수익을 내잖아요. 정제 마진이라는 게 이 원유를 사다가 정제하고 제품을 판매하고 그 사이의 차익이 정제 마진이거든요. 근데 정제 마진도 이 너무 비싸면 소비가 확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올릴 수도 없고
또 소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가가 너무 많이 급등을 하면 $100 이상이 사실 넘어가면 이제 수익성이 확 줄어버리는 거죠. 그 옛날에 그 차도 이렇게 작은 차로 바꾸게 되고 그게 지속되면 그런 현상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아, 때문에 사실 정유주들도 적당한. 이제 좀 많이 이제 인기를 얻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또 이제 조심해야 좀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전쟁이 지속되면 더 인기를 얻을 수도 있지만 음. 갑자기 간밤에 뭐 정전 협정이 체결되거나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이슈들도 있고요. 다만 이제 반면에 그 화학주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요즘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역발상도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했지만 이 유가가 예를 들면 지정학적 이슈나 대외 정책적인 이슈로 만약에 좀 내린다면 오히려 화학주들이 또 인기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전쟁이 지속된다면 그렇구나. 또 이런 장기간의 이 좀 주가 하락은 지속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대선이 코앞으로 맞아요. 다가왔잖아요. 다음 주. 그래서 우리가 대선이 되면 이제 그동안의 인맥주들은 이제 거의 이제 이 마지막에 도달한 그런 느낌이고요. 인맥주? 테마주? 그렇죠. 아, 인맥 네. 테마들은 이제 거의 아. 끝나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네. 오히려 떨어지는 분들은 이제 인맥 테마가 좀 살아 있을 수 있는데 당선되시는 분은 이제 인맥이 끝난 거잖아요. 이제 정책적인 이슈들을 좀 대선 이후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여와 야의 그런 이 정책적인 포인트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당 같은 경우는 이 아무래도 공공 임대주택 확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형 건설사보다는 건자재 그런 쪽이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 이런 정책들을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여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앞으로 정책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겠다. 반면에 이제 야당 후보는 민간 주도의 부동산 확대거든요. 그러면 결국 대형 건설사들이 큰 수혜를 입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두는 원전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당선이 되면 기존의 우리 원전 정책들을 계속 유지를 하는 감원전, 그러니까 원전을 좀 줄여가겠다 이런 정책들을 하시기 때문에 원전주에게는 조금 이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야당은 탈원전에 대한 어떤 개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야당 후보가 되면 원전 산업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래서 지금 뭐 우스갯소리로 원전주가 그 후보들의 지지율과 연결돼서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뜨겁게 이제 원전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앞으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원전주도 하나의 시장의 관심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그 어떻게 보면 그 단기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진짜 요렇게 이런 시나리오대로라면 이런 섹터가 좀 부각이 될 것 같고 또 이런 시나리오대로라면 또 저런 섹터가 부각이 될 것 같고 이거를 정말 이 시기는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니까 한번 세밀하게 한번 저 노트에 적어가면서 한번 따져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중국 양회가 또 열리거든요. 이게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예요. 양회가 뭐냐면 전국 인민 대표 대회. 그래서 우리가 전인대라고 하죠. 그리고 전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 정협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하는데 이 중국 양회가 3월 4일부터 한 8일간 열려요. 근데 양회가 왜 중요하냐면 이 중국의 그 경제 그 부총리가 나와서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경제 운용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전인대에 나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많이 꺾였잖아요.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은 한 5% 정도 예상을 하는데 많이 꺾였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환경이 좀
어렵고 또 덩치도 중국이 크고. 공동부유 정책이라고 아. 작년부터 같이 잘 살자 공산주의니까 이러면서 뭐 IT 업체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규제 이런 것들이 되게 강화가 되면서 또 그 헝다 사태로 인한 건설 산업의 좀 약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경제 성장률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국 양회에서 과연 중국 정부가 얼마나 경기 부양을 하느냐 이 발표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기준금리를 2번이나 인하를 했어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지금 이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경기를 좀 살려보겠다라는 의지가 일단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전인대 발표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전인대 발표에서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어떤 투자 확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증시에도 좀 훈풍이 부는 이슈가 되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에 많이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미국 시장이 막 올라갔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증시는 조정을 보였단 말이에요. 왜냐? 중국 시장이 조정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이렇게 좀 인프라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기준금리나 여기에 어떤 경기 훈풍을 하는 그런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도 어떤 이 모멘텀을 보여줘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우리 증시에 좀 3월에 훈풍을 부는 그런 호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이너스 60% 주식을 네. 인생 역전의 기회다. 어. 역발상이다 이런 생각으로 항상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60%에 우리가 포기할 거냐. 대부분 이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 60% 계좌를 보면 에이 다시는 내가 주식 하나 봐라. 그리고 팔고 잊어버린다. 심지어 뭐 여기에 내가 오줌도 안 눈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아니냐. 그래서 마이너스 60%인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전제는 그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적자 기업이 아니다. 라고 여기에 배당까지 준다. 이러면 마이너스 60%에 한번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발상인 거죠. 그래서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4,000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두 주를 사도 2,000원이 남는 이런 좋은 상황에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조금 추가 매수 전략을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하는 말인데 삼성전자를 10% 손해 볼 때마다 10번 사보는 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게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한 30% 정도 되고요. 그 워렌 버핏 선생님이 경제적 해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해자라는 건 성을 둘러싼 연못인데 이 연못을 통해서 적의 침략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글로벌 이 반도체 산업이나 모바일 산업에서의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넘보지 않는 그런 어떤 독창성과 경쟁력 경쟁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라면 한 10% 빠질 때마다 공격적으로 사보는 거 어떻겠느냐. 10% 빠질 때마다 배당 주는 회사잖아요. 배당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산 그런 기업이 과연 그런 경제적 해자가 있으며 배당을 주는 회사이며 실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아니면 실적이 개선되고 이런 기업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60%인데 특히 사이클 산업 같은 경우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 사이클이 한 번씩 죽었을 때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하면 반도체 경기가 한 번 죽었을 때 오히려 그때가 저점의 기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60%에 우리가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60%인데 내가 삼성전자를 샀는데 마이너스 60%다. 그러면 저 같으면 좀 더 공격적으로 한번 투자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건 사실 부자들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한없이 추가 매수를 하면 결국 수익이 나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이 결국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인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계속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 그래서 글로벌 연기금들이 그렇게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특히 연금 같은 경우도 미국의 주식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가 지수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멘텀이 한 번씩 날 때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그러면서 노후 자산을 계속 키워왔거든요. 아, 그래서 글로벌 어떤 연기금의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좀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60%일 때 오히려 인생을 걸어라.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고 제가 항상 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배당주를 한 50% 정도 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 이유는 배당주가 상당히 안전판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배당 수익이 결국 이 내 목돈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워렌 버핏 선생님이 우리가 이 굉장히 높은 수익을 거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렌 버핏 선생님의 연평균 수익률이 23%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어본 걸 보니 23%. 나도 해볼 만한데 하는 수익률일 수도 있잖아요. 23%면. 네. 그런데 엄청난 지금 부를 거뒀잖아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 한 15%, 15% 배당. 워렌 버핏 선생님보다 8% 낮지만 이 15% 배당을 꾸준하게 받아봐라. 15%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15%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시장이 급락하면 한 번씩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50대 이후의 투자자들에게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게 15%짜리 배당을 찾아라. 그래서 15%짜리 배당 수익률이 완성되는 종목을 샀으면 그러니까 내가 산 시점에 15%가 된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평생 가지고 가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꾸준하게 15% 배당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150만 원씩 연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좀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그 마이너스 60% 거기에 한번 걸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마이너스 60%의 기준은 뭔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마이너스 60 정도면 바닥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건가요? 일단 제 그 투자 원칙이 이사육전법이거든요. 네. 항상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20%, 40%, 60%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라고 하니까 한 60% 정도 빠지면 사실 10,000원짜리를 샀는데 4,000원이 된다는 게 굉장히 잘 발생하기 어려운 경우예요. 왜냐하면 이 4,000원이 다시 10,000원이 가려면 2배 반이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000원에 내가 샀는데 10,000원이 가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60% 빠진 건 알겠는데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내가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가 예를 들면 10,000원이 아니고 한 5,000원이 됐다. 또는 6,000원이 됐다. 그러면 4,000원에서는 좀 올라갈 만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주 발생되지 않지만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오히려 굉장히 기회다. 다시 10,000원으로 만약에 간다면 150%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 60% 정도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죠. 어떤 통계적인 그런 경험보다는 제 과거의 개미 투자자로서 겪어보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60%가 언제 오느냐. 우리가 시장이 갑자기 칼날같이 급락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2020년 우리가 3월에 코로나 사태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지금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서 그렇지만 예를 들면 그보다 큰 뭐 전쟁이 예를 들면 아니면 어떤 질병이 발생됐을 때 이 단기간 급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급격하게 내리다 보면 마이너스 60%가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때를 좀 기회로 삼아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바라보는 거죠. 코스피 지수 2,600 정도 되면 우리가 PBR 기준으로 한 1배 정도 이 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수 기준으로는 그렇게 버블인 상황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지수적으로는 뭐 그렇게 버블인 상황은 아닌 상황에서 여기서 한번 뭐 시장의 충격이 팍 와주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급락하는 건 단기간에 오르게 돼 있어요. 왜냐? 단기간에 급락하는 건 이렇게 매물 소화, 그러니까 이 매물이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매물대에 많으면 이 올라가는데 더디거든요. 아, 근데 내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돌파해 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다시 오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 같이 단기 급락하는 외생 변수가 발생되면 아주 공격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기회인 거죠, 사실. 근데 공포감이 이 시장을 지배하니까 저는 그래서 빅스 지수를 뒤집어 보라고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공포 지수. 그래서 공포 지수를 뒤집어 보면 오히려 투자 기회가 생길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빅스 지수를 기초로 한 ETN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네. 그래서 빅스 지수 변동폭.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굉장히 이 시장이 급락을 했잖아요. 시장이 급락하면 공포 지수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빅스 지수를 추정하는 ETN이 단기적으로 한 50%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기도 했죠. 그러면은 이게 그런 단기 급락 상황을 노리려면 좀 진짜 평소에도 현금을 어느 정도는 꼭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뭐 방송이나 책에서 433 전법 많이 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최종 공격수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보면 최종 공격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방산주라든지 비료 사료주라든지 에너지 관련주들이 지금 뜨겁잖아요. 그리고 대선 관련해서 원전주라든지 이런 게 이제 최종 공격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드필더지는 배당주와 롱텀하게 가져가는 성장주들은 보통 이 성장 산업들은 이 수익을 확인하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결국 이게 계속 롱텀하게 상승하려면 이 실적을 체크하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수익 실현을 하기 어려우니까 롱텀하게 보는 그런 측면에서 배당주와 그다음에 성장주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비수들은 현금이라고 보는데 시장이 좀 흔들리고 어려울 때는 현금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가는 게 좋겠죠. 아니면 좀 난 그래도 투자를 일부 하고 싶다 그러면 배당주의 비중을 좀 높여가면서 하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20여 년 투자를 해봤는데 배당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렇게 시류에 별로 흔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배당주 중에서도 이렇게 어떤 경기 사이클과 민감한 종목들보다 경기와 민감성이 좀 덜한 그런 배당주들이 더 좋지 않나. 뭐예요? 예를 들면 뭐 금융 섹터. 아. 금융은 사실 뭐 2차적으로는 예를 들면 뭐 돈을 빌려준 기업들이 망한다거나 그러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이런 원자재 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러니까 원자재 소비가 좀 관련이 없는 그런 것들이 수출주하고 좀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 산업들이 그나마 좀 선방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통신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금융주들도 그렇고 뭐 KTNG 같은 경우도 뭐 그 담배 같은 경우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좀 이 시류와 영향을 덜 받으면서 하지 않나.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좀 배당과 실적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철학이잖아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그런 철학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배당주의 포션을 4에서 5까지 정도 가져간 상태에서 뭔가 더 공격적이거나 조금 미드필더를 강화하거나 이런 전략을 구상하는 게 지난 20년 동안 투자해 오시면서 괜찮다 보셨던 거군요. 그렇죠. 추가 매수 전략을 저는 우리가 플랜 B가 없어요. 대부분 그냥 한 번 다 사고 이제 소위 물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원금 찾을 때까지 4,000원이 떨어졌는데 10,000원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내가 5,000원, 6,000원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구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데 10,000원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당주나 ETF는 추가 매수 전략이 너무 잘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당을 8% 받을 수 있었는데 주가가 빠져서 배당을 이제 10% 받을 수가 있어요. 더 싸게 샀으니까. 그래서 배당만 또 10년 받으면 원금이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30% 내가 손해를 봤어도 배당으로 한 3년 하면 이 똔똔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배당주를 가장 투자의 제일 원칙으로 삼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금융주 같은 경우 보면 한
10년도 중후반에 보면 그 물론 코로나 이후로 이제 오르긴 했지만 계속 우하향을 좀 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도 어떻게 보면 10%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면 배당은 더 올라갈 거고 그 평균 단가는 내려가다가 이제 코로나 같은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올라갈 때 수익도 보고 배당도 많이 받고 일단 그런 그렇죠. 금융주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이제 경기가 악화되면 금리를 내리잖아요. 금리를 내리면서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은 좀 네. 악화되니 주가는 내리게 돼 네. 있잖아요. 그런데 역발상으로 배당 수익은 계속 올라가니까 그리고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가거든요.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주식이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심하면 이 정신 그렇구나. 상태가 되게 힘들어져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막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심리도 되게 흔들리고 그런데 한 반절 정도는 안정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심리도 좀 여유롭고요. 그 다음에 이 배당 수익이 예를 들면 시장이 갑자기 급락해서 15%가 됐다. 그러면 인생 주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게 저도 한 지인이 그 KTNG를 조금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 50% 이상 포트에 가져가다가 이번 1월에 그 네이버 카카오나 이런 성장주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KTNG가 별로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KTNG를 팔고 배당은 우선 12월 30일이 지나서 받은 다음에 팔고 이 성장주를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기회를 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배당주가 안전막이 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시장이 한번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안전하게 네. 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고배당 섹터들은 투자의 가장 1순위. 우리가 리츠 같은 경우도 올해 이 시장에서 그렇구나. 리츠는 올랐어요. 아, 주가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도 리츠는 주가가 오르는. 그렇구나. 왜냐하면 배당 수익이 한 8%, 뭐 7%씩 주니까 저축은행에 넣어봐야 2.5%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7% 이상을 받으니까 오히려 이 안전하면서 그다음에 투자 수익까지 누릴 수 있는 측면에서 최근에 리츠가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증시가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투자의 원칙으로 꼭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그런 급격한 변동성 상에서 멘붕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차분해져서 더 좋은 투자로 이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수적인 그러니까 음. 원금을 꼭 지키고 싶다 하는 투자자들은 이런 증시 급락에 배당주를 더 포트에 더 담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이 더 좋아지니까. 근데 좀 공격적인 투자자다라고 하면 이제 성장주 섹터 많이 낙폭이 네. 과다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성장주 섹터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를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안 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음. 하잖아요. 이 바이오 기업들은 많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면서 그 파이프라인 중에 한두 개가 성공을 하면 글로벌 이렇게 제약으로서 이 인지도를 쌓아가는 건데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상당수는 파이프라인이 없죠.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 100개의 파이프라인 중에 완성작이 몇 개 안 되는데 10개 중에 한두 개는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임상 결과 발표를 대부분 이 공공기관이나 글로벌 어떤 단체에서 받는 게 아니고 회사가 주로 발표를 해요. 임상 성공을 했다. 임상이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줬다. 라고 하는데 이 회사의 그냥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한 10년 뭐 15년 이렇게 임상 기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 많은 실패들이 오가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국내 바이오 기업들 특히 적자 바이오 기업들은 조금 포트폴리오에서 물론 바이오 기업들이 화끈한 건 있어요. 강세장에서. 근데 이렇게 이제 약세장이 돌아서거나 하면 낙폭이 상당히 왜냐하면 기업 가치 자체는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개발 중인 그런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상당 기간 걸려야 되고 검증도 아직 덜 된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해요. 그 바이오 기업이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바이오 뭐 투자를 할 때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뭐 적자가 아닌 거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곰곰이 따져봐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배당주를 좋아하는 저 같은 보수적인 투자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그 워낙 저자님께서 투자 성과가 좋으시니까요. 그 이렇게 약간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도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끌고 가면은 수익률이 만족할 만큼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저는 이제 50살이 넘어가서 이제 투자 전략이 조금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40대까지는 공격적인 투자. 아, 그래서 리스크를 감당하겠다라고 이렇게 투자를 해왔는데요. 지금은 저는 두 가지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원금을 지키자. 어, 투자 원금을 지키자. 그리고 꾸준한 스노우볼 효과, 복리 효과로 안전하게 내 투자 금액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딱 듣기로는 이미 모아진 돈이 크기 때문에 우물 안에 든 물이 크니까 그렇게 보수적으로 좀 해도 충분히 작은 눈덩이라도 그 액수가 크다고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이 일반 직장인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액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이 나이가 들면서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배당주와 ETF 수익률은 좀 낮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매도 시점을 한 10년 후로 내다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매도 시점을 1년 뭐 6개월 이런 식의 포인트로 많이 맞춰봤는데요. 한 10년 후 정도를 내다보면서 좀 포커스를 두고 이 성장주를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 그럼 성장 섹터가 뭐냐? 첫 번째는 저는 전기차 산업,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어떤 IT 그런 섹터와 나스닥 대표 지수 이런 부분들을 한 10년 내다보고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한 10년 동안 한 8, 9배 올랐거든요. 지수 자체가. 이 시장이 얼만큼 커졌겠어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좀 실적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2, 3년치 실적 예측치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뭐 환경 컨센서스라든지 이런 데 사이트 보면 무료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데서 또 증권사들 같은 경우 최근에 해외 리서치도 많이 해줘요. 그래서 그 증권사 사이트에 가서 그 글로벌 리서치 같은 경우 그 2, 3년 후에 실적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실적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긴 호흡으로 좀 바라보며 투자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두 가지.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한 그 배당과 실적 개선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가되 실적 개선은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적인 흐름으로 한 10년 정도 내다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후면 한 60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퇴 시점에 그 수익을 찾아서 이제 노후 대비를 하겠다. 뭐 이런 관점으로 쳐다보는 거죠. 10년 동안 안 팔아. 뭐 이런 그래서 오히려 급 나가면 추가 매수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거죠.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회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두 가지 원칙, 원금을 지키기 그리고 매도는 10년 후. 네. 그렇죠. 그래서 이 10년이나 어떻게 버텨? 뭐 이런 말씀들을 뭐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말씀들 할 수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최근에 그 CEO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생산성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한 5년 후에 생산량을 한 10배 정도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기업의 정책적인 발표나 실적 예측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롱텀하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실적이 계속 증가한다는 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시간은 내 편이다.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낡아진 아파트가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앞으로의 그런 이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잖아요. 기업의 입장에서 실적이 계속 개선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적 개선 뉴스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장기간 가지고 있어도 그 실적 자체가 결국 이 성장성과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성장주 미드필더나 좀 최전방 공격수를 좀 꾸리고 그 뒤에는 좀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 배당주를 어느 정도 깔아놓고 그렇게 하면은 진짜 든든할 것 같은데요. 한 10년 동안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배당을 꾸준하게 또 받으면서
이렇게 안전 마진도 좀 지켜가면서 그 다음에 낙폭과대 성장주는 또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도 들어가고 이런 전략을 하면서 이 네. 바벨 전략이라고 하죠. 이 역기 양쪽 드는 것처럼 그렇게 좀 분산해서 투자하면 이 장기간 긴 호흡으로 이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네. 우크라이나 사태로 네. 러시아 MSCI ETF가 지금 상장 폐지 우려에 있어요. 러시아 그 가스프롬 이런 기업들이 거의 이제 동전주로 정락하고 99%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와, 네.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또 러시아 기업들은 뭐 돈의 가치로 환산이 안 되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급격한 가격 변동이 있는 ETF들은 괴리율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ETF가 펀드잖아요. 10종목 이상을 담은 펀드예요. ETN이라고 있어요. ETN은 증권사가 만든 건데 성질은 똑같아요. 근데 5종목 이상만 편입하면 돼요. 그리고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기 보통 한 10년 정도 만기가 있는데 만기가 지나면 그냥 없어져요. 그래서 만기의 가격대로 그냥 결정이 되고요. 펀드는 만기가 없어요. ETF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시가총액 한 50억 정도 이상이면 상장 폐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투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갑자기 뜻하지 않게 전쟁이 나서 러시아 MSCI 그 ETF 같은 경우는 MSCI ETF 같은 경우는 괴리율이 굉장히 커져버리는 거죠. 펀드기 때문에 펀드의 가치 NAV라고 하거든요. Net Asset Value 그거 대비해서 예를 들면 Net Asset Value가 15,000원인데 얘가 3만 원가 있다. 그러면 2배 버블인 거잖아요. 그래서 NAV는 실시간으로도 이렇게 체크가 되고 또 장 끝나면 그날의 NAV가 되거든요. 그래서 NAV와 이 ETF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네이버 금융 finance.naver.com 들어가 보면 해당 ETF의 NAV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또 HTS나 MTS에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괴리율이 얼마인지 먼저 체크를 좀. 괴리율이 크면 좀 투자하기 어려운 건가요? 그렇죠. 가격 대비에 그 NAV 대비해서 버블인 거잖아요. 내가 15,000원에 살 수 있는데 3만 원에 사는 2배로 사는 꼴이잖아요. 그래 비싸게 사는 거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해당 기업을 사는 게 더 싸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ETF는 10종목 이상을 포함한 펀드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해당 ETF에 포함된 상위 3종목을 사는 게 더 싼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괴리율이 너무 심한 ETF는 일단 좀 걸러보자. 그리고 레버리지 고버스 ETF는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고버스. 저도 재미 삼아서 고버스 ETF를 좀 사놨는데 지수가 제가 산 거보다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빠진 만큼 수익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변동폭의 하루에 2배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장기간 투자하면 이 떨어진 만큼 고버스 같은 경우 떨어진 만큼 그만큼 수익이 나야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기간 투자 상품으로는 좀 하루하루 왔다 갔다 하니까 하루 왔다 갔다 해 2배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4배 뭐 이런 그 ETF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결국 웬만큼 쭉 뻗어나거나 쭉 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단기간에 승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단기간 승부를 봤는데 실수했다. 이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ETF라는 건 장기간 투자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그렇구나.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변동성이 너무 심한 그런 ETF들은 좀 특히 고버스 우리가 시장이 칼같이 내리는 건 어쩌다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어쩌다 한 번 오는 그 베팅을 하는 거니까. 그거니까 차라리 레버리지는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지만 이거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라서 특히 레버리지와 고버스 중에는 고버스가 더 힘든 거고요. 레버리지도 한 방향으로 빵 가지 않으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지수가 너무 높을 때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는 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진짜 재미삼아서 해야겠네요. 소액으로. 그렇죠. 레버리지를 하겠다라면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 같이 코로나19 사태처럼 시장이 단기간에 훅 빠졌을 때 시장이 단기간에 훅 빠진다는 건 매물대 없이 그냥 빠진 거잖아요. 누군가 매수를 안 해주면서 쭉 갔기 때문에 금방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레버리지를 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절세 측면에서 연금 계좌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가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나스닥 100 현지에 상장된 그 나스닥 100 QQQ ETF를 만약에 산다면 일단은 이게 해외 주식이기 때문에 그 투자 수익에 대해서 22% 세금을 떼요. 그래서 22%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뭐 투자 금액이 엄청 크면 그냥 22%만 떼니까 이게 좋을 수도 있죠. 반면에 이제 국내에 상장된 나스닥 100은 이제 기타형 ETF, 국내 기타형 ETF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이 경우에는 이제 투자 수익에 대해서 2천만 원까지는 15.4%. 그 이상은 내 연봉에 합산이 돼서 종합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봉이 고액 연봉자나 고수익자는 40~50%까지 세금을 과하게 낼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럴 바에는 뭐 2천만 원 이하 차라리 미국에 상장된 거의 다 하든가. QQQ가 나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22%만 그렇죠. 떼니까. 그런데 이제 연금 계좌로 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연금 저축 그리고 IRP라고 하는 퇴직연금. 그래서 1년에 700만 원까지 이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총 1,800만 원까지 1년에 합쳐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연금 계좌에 이렇게 가급적 1,800만 원까지 다 넣으려고 1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축을 저는 연금 계좌에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뭐 펀드나 이런 건 안 하고 연금 계좌에 1,800만 원을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국내 기타형 ETF를 투자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연금 계좌는 몇 가지 메리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세 이연이에요. 그러니까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탈 때까지 투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요. 이게 이제 과세 이연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200만 원이 됐다. 근데 주식 계좌에서 했으면 15.4% 세금 떼갔겠죠. 근데 여기 연금 계좌에서는 15.4%를 안 떼요. 그래서 만 55세까지 갖고 있다가 만 55세부터는 이제 10년 단위로 5.5%, 4.4%, 3.3% 이렇게 세금을 떼요. 그래서 55세부터 65세까지는 5.5%겠죠. 그래도 15.4%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때까지 또 굴러간 거고. 그렇죠. 그래서 나스닥 100을 해외에 상장된 계좌보다 22%보다 훨씬 절세가 되잖아요. 그리고 주식 계좌보다 훨씬 낮고. 그래서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우리가 ETF 투자를 국내 주식형 말고 국내 기타형. 국내 기타형이라는 것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종목들을 기초 지수로 가진. 예를 들면 나스닥 100 같은. S&P 500 이런 거. 그렇죠. S&P 500, 뭐 다우, 뭐 러셀 2000, 뭐 그리고 중국의 뭐 지수라든지요. 여러 이런 것들을 연금 계좌에서 좀 활용해서 절세 효과도 누리면서 과세 이연에 따른 그런 스노우볼 효과도 좀 추구하는 그런 이원화된 투자 전략. 연금 계좌를 지금 이렇게 내가 연금 계좌에 뭐가 운영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ETF 국내 기타형 ETF 중심으로 좀 투자해 보시면 아니면 고배당 ETF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도 받고 안정적으로 주가 흐름도 유지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인프라 ETF 그다음에 고배당이라고 써 있는 ETF들 그리고 증권, 뭐 은행, 금융, 보험 이런 섹터들에 대한 ETF들이 일반적으로 고배당 ETF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ETF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한 증권사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부자들은 1,800명을 꽉꽉 채운다고. 뭐 부자 그렇죠. 네. 부자분들은 뭐 그렇게 저는 부자가 아니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 1,8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네. 대부분 이 직장인 저도 이제 직장이니까 직장인들이 대부분 뭐 저축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하시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펀드에 이렇게 넣어두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펀드에 넣어두는 것도 좋지만 연금 계좌에 넣어두면서 연말 소득공제도 받고요. 그 다음에 ETF 그런 절세 효과도 노리고 그래서 그리고 연금 계좌의 장점은 함부로 돈을 못 빼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돈을 못 뺀다는 게 상당한 또 이렇게 좋은 점이더라고요. 그 원금만 뺄 수 있는 거죠. 이 저 700만 원 넘는 거기에 대한 금액에 원금. 대해서는 근데 이제 연금 계좌는 웬만하면 안 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장기간 돈을 묶어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좀 강제 저축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700만 원 빼면 또 그 페널티 묻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700만 원을 받았던 거. 그렇죠. 음. 이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토해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연봉에 따라서 이게 또 이 금리가 이 세율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 고액 연봉자는 낸 거보다 더 토해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웬만하면 55세까지 끌고 가는 게 좋죠. 네. 일단 저는 ETF 투자에 있어서 네. 주목해 볼 부분들은 장기간 투자잖아요. ETF라는 게 짧게 하는 건 아니고 롱텀하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 성장 섹터들 좀 길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TF라는 게 상장 폐지가 없고 개별 기업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특히 성장 산업에 대한 측면에서 ETF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기차라든지 앞서 말씀해 주셨다. 그다음에 뭐 나스닥 같은 미국의 대표 지수 그리고 미국의 IT 기업들 또 미국의 뭐 반도체 지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성장 산업의 대표적인 예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최근에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ETF로 좀 접근해서 이 장기간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배당 관련 ETF들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면서 꾸준하게 또 배당도 들어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녀 증여용으로 저는 ETF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많으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들고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들고 있는데 10년 안에 망하는 기업들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10년 동안 많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ETF 같은 경우는 기초 지수를 1년에 한 번에서 뭐 두세 번 이렇게 바꿔 주잖아요. 그래서 부실 기업들은 계속 걸러 주고 또 내가 원하는 그 섹터의 성장성이나 어떤 실적을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저는 자녀 증여용으로 ETF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자녀 이렇게 시장이 한번 쫙 꺼졌을 때 ETF로 좀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즘에 ETF에 관해서 또 그 저자님의 말씀을 통해서 ETF를 이렇게 듣게 되면은 사실 뭐 한 6개월, 1년 전만 해도 ETF보다 뭔가 이렇게 개별 핫한 종목들 거기에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증시가 좀 흔들리고 또 이게 증시에서 돈을 버는 게 쉽지 않은 거구나. 항상 우상향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좀 깨닫게 되면서 이런 ETF나 우상향이나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ETF 투자와 개별 종목 투자를 병행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 작년 말 대비해서 올해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ETF가 덜 빠졌을 거예요. 손실률이 덜할 거예요. 그래서 ETF의 가장 큰 장점은 분산 투자이기 때문에 덜 빠진다. 그리고 대형주 중심으로 담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대형주들이 덜 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덜 빠진다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상품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나이 50이 넘어서면서 ETF도 굉장히 제 연금 계좌에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하게.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상품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 ETF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자님의 부의 시작 읽어보시면은 A부터 Z까지 너무나도 친절하게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요.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부터 시작해서요. 단기 투자, 장기 투자, 또 종목, 그리고 ETF, 연금 이렇게까지 정말 종합 선물 세트처럼 설명을 한번 해주셨는데 요즘 또 핫한 거 하나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암호화폐 투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암호화폐가 제가 2017년도에 저도 투자를 했던 일생인데요. 그랬어요? 제가 도지코인을 2017년도에 샀었거든요. 정말요? 네. 여기 계셨군요. 네, 2017년도에 그 도지코인이 제일 쌌어요.
그래서 무슨 강아지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얘가 도지라고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이 도지라는 강아지를 알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2018년도에 제가 투자한 그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네, 없어졌죠. 아 그래요? 네. 그 일본 그건가요 혹시? 아 크립토피아라고 어. 네, 뉴질랜드 거래소인데요. 네. 해킹당해서 없어졌어요. 그게 지금 살아 있다면 제가 아마 여기 강남에 건물을 한 채 샀지 않았을까. 그 보상 안 해줘요? 어떻게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 제가 그때 이제 좀 스마트한 투자자였다면 지갑에 전자지갑에 어. 넣어놨다라고 하면 맞아요. 몇 백만 원 샀는데 그게 10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현재 와, 가치로.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강남에 건물을 살 뻔했죠. 야.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와. 네, 그래서 왜 2017년에 그 수많은 코인 중에 도지를 샀느냐라고 친구들이 물어볼 때 그게 제일 쌌어. 네, 그리고 그걸 도지를 거래하는 거래소가 전 세계에 거의 없었어요. 크립토피아라고 아주 그 소위 말해서 잡코인들만 많이 하는 그런 코인 거래소였는데 그렇구나. 거기에 이제 한번 넣어서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2017년도에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상당 기간 저는 코인을 안 했어요. 네. 네. 왜냐면 그때 좀 이렇게 처음 도입했을 때 수익을 좀 냈었거든요. 수익을 몇 배 내서 그걸로 이제 이 운 좋게 수익을 냈다 하고 이제 그 당시에는 코인을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많이 봤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때 코인 편에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투기성 지금도 뭐 투기성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만 이제 2017년도랑 지금 좀 달라진 건 제도권 하에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도 맞아요. 사기도 하고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파생 상품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 가상화폐를 전문적으로 하는 자산운용사들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자산운용사에서 미리 투자할 그런 섹터들을 그런 코인들을 이야기해줘요. 우리는 이걸 투자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또 코인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에서는 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가끔씩 제재를 하고요. 그러면 또 출렁출렁하고 맞아요. 이제는 제도권 하에 또 그렇구나. 글로벌 그런 각국 은행에서조차도 코인 발행을 하겠다고 하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코인 발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전쟁에 쓸 물자 지원을 위해서 NFT 발행을 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 됐잖아요. 그 메타버스가 되면서 이제 코인은 하나의 이제 제도적인 상품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메타버스에서 거래가 나려면 코인이 저는 이제 메타버스는 하나의 이제 플랫폼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코인을 위한 하나의 플랫폼이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NFT라는 대체불가 토큰이라고 하잖아요. 이 토큰을 이 메타버스에서만 사용하게 하자라고 해서 결국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려면 코인이 계속 유통이 되면서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작년에 이제 시작된 뭐 로블록스 맞아요, 로블록스. 상장으로 해서 이제 이게 하나의 화두가 됐는데 글로벌 리서치에 따르면 10년 후에 메타버스 시장은 한 10배 정도 커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도 성장을 할 텐데 아직 메타버스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게 이제 좀 아쉬움이긴 한데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 가장 필요한 게 NFT. 그래서 NFT 사업을 지금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도 맞아요. 많이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 우리가 위메이드, 위믹스라는 코인으로 이 위메이드가 10버거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게임빌 올해 NFT 거래소를 오픈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이 자회사인 그라운드 X. 뭐 그렇죠. 그라운드 X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카카오 프렌즈 게임즈에서 만든 보라 코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NFT 활성화 그리고 P2E라고 우리가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게임도 하면서 돈 버는 거. 돈도 버는. 그래서 게임 머니를 벌어서 그걸 코인으로 교환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올 하반기부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한번 쭉 언급해 주시니까 진짜 천지개벽할 변화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저기 기업들 예를 들면 뭐 이 미술품 거래하는 그런 음, 기업이라든지 아프리카 TV 음, 그리고 엔터사 그리고 게임사 모두 NFT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NFT가 올 하반기부터 이렇게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이 되지 않겠느냐. NFT 거래소들이 이제 착착 오픈을 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들도 이렇게 계속 론칭들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기존의 그 비트코인이나 그 이더리움 뭐 이런 네, 리플. 리플 이런 코인들이 코인 1세대라고 하면 코인 2세대는 NFT 코인들이 앞으로 2세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후죽순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인들 중에 이제 살아남는 코인들이 있을 거고 근데 살아남으려면 결국 플랫폼이랑 붙어야 되거든요. 그게 메타버스든 아니면 게임 플랫폼이든.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그 위믹스 채널을 이렇게 두고 그 안에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는 거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클레이튼이라는 그 자체의 플랫폼 안에서 이게 여러 가지 카카오 엔터라든지 카카오 게임즈와 합성 결합을 해서 이 코인 사업을 계속 해 나가는 거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 넷마블인가요? 넷마블이 작년에 그 올해인가요? 코인을 하나 인수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한국에 있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코인이거든요. 그 코인을 인수해서 왜냐하면 코인을 지금 개발할 시간이 없잖아요. 코인도 인수할 수 있구나. 그렇죠. 코인을 인수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P2E 게임을 하는 거죠. P2E 게임은 이제 글로벌리 이제 대세가 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게임 산업이라고 하면 확률형 아이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해갖고 아이템을 샀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돈을 내고 뺑뺑이 돌려서. 네, 근데 이제 먹는 이 거죠. 확률형 아이템의 그 확률이 좀 조금씩 좀 낮아지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이제 맞아요. 리니지라든지 이런 게임에 조금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작년 하반기에 위믹스로 인한 새로운 NFT 게임에 대한 P2E에 대한 이렇게 롤 모델이 이렇게 됐고 지금 3N이라고 하는 뭐 넷마블이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이 NFT 게임으로 P2E 게임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그게 이제 올 2분기, 3분기부터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게임이 어떻게 활성화되는 것도 있지만 코인이 그 중심에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게임사들이 앞으로 이 코인에 대한 그 판매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수익 창출 위메이드가 올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 게임으로는 적자인데 코인으로 흑자가 되는 그리고 아직도 위믹스 자체는 시장에 나올 물량들이 한 8-90%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제 이렇게 물량이 나오면서 위메이드의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코인 때문에 이런 롤모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게임비리 NFT 거래소를 올 2분기 뭐 3분기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지금 NFT 이제 붙여서 P2E 게임을 이제 론칭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결국 그런 코인들이 또 시장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작년에 우리가 코인 상승률을 보면 첫 번째는 더 샌드박스 그리고 보라 이런 코인들이 몇십 배, 뭐 30배, 40배 급등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그 코인의 정체가 뭐냐? 결국 NFT 코인들이거든요. 작년에 시장에 급등을 했던 1, 2위들이 다 NFT 코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의 어떤 기대감들이 올해도 좀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변동폭이 너무 이렇게 주식 대비해서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이벤트가 강하게 끌어올리고 또 고점에서 훅 빠지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코인은 그 자기의 순 자산에서 1%를 넘지 마라. 네, 그렇게 말씀을 1%. 네. 그러니까 내 자산이 1,000만 원, 1억이면 얼마죠? 100만 원. 그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도 더는데
된다라고 해야 마음 편하지. 이 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거래가 하잖아요. 365일. 네. 굉장히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하루에도 뭐 3, 40% 변동폭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순자산의 1%를 넘기지 않으면서 투자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여러 코인 중에서 뭐가 살아남고 또 뭐가 몇십 배씩 켜지고 이건 모르지만 혹시 이게 코인이 전체적으로 빵이 되고 아예 제도권에서 막 퇴출되고 이런 날은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그러기에는 어. 이미 제도권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코인도 어느 정도 이제 투자의 수단으로 이미 자산운용사가 네.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굉장히 이 규모가 커졌어요. 펀드의 규모가. 기업들도 사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기관들도 사고 이래서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 부분 최근에 그 러시아가 그 스위프트라는 네. 그 금융 제재가 벌어지면서 음. 글로벌 이렇게 거래가 안 되잖아요. 은행이. 네. 그러면 결제 수단이 막히면서 비트코인 이제 급등했다고. 비트코인으로 오면서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한 20-30% 오르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2017년도에 그 코인을 겪어봤던 저로서는 지금 이 세상이 많이 변화가 돼서 이제 그렇구나. 코인 자체는 제도권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느냐. 다만 높은 변동성 때문에 인생을 걸기에는 그 우리가 주식으로 따지면 선물 옵션 같은 개념이죠. 일확천금을 딸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는. 그래서 망할 가능성이 사실 더 높은 그런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하락폭이 워낙 크고 이게 90% 하락하면 주식 같으면 이제 더 하락하지 않겠지 하지만 99%까지 하락하고 여기서 또 99% 없어질 수 하락할 수 있는 있는 거니까. 그런 상황들이 사실 실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자하기까지는 일반인들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또 자산운용사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적으면 퇴출되잖아요. 또 상장 폐지되고 상장 폐지되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만약에 코인 투자를 하신다면 뭐 순자산의 한 1%저 같으면 한 1% 정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알만한 그런 섹터에 좀 이 주목을 하되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 NFT 관련해서 그런 코인들이 시장에 관심을 NFT 거래소와 그 게임사들의 P2E 게임들의 출시 사실 P2E 게임을 지금 하는 데가 위메이드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넷마블이라든지 뭐 이런 소위 말해서 게임의 대장주들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P2E 게임들을 내놓으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규제 측면에서도 지금 P2E 게임이 금지돼 있잖아요. 근데 글로벌리는 많이 지금 오픈돼 있는 상황이니까 게임 산업 측에서도 이 어느 정도는 오픈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뭐 금액을 축소한다든지 해서 만약에 좀 규제 완화 정책 이 특히 그 여당 후보께서는 게임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에 좀 반영이 된다고 하면 사실 코인은 테마의 성격이잖아요. 관심이 이렇게 모이면 거래량이 쏠리고 단기 급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들이 좀 남아 있어서 NFT 코인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 저자님께서 도치코인 그거 찾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뉴질랜드로 가볼 생각도 했었는데요. 네. 아니 근데 실제로 이 코인 그 거래하는 그런 이 카페나 블로그에서는 그거에 대한 뭐 이야기들도 많이 진행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떤 외신을 하나 보니까 어떤 친구가 비트코인을 그 급상승하기 전에 샀는데 그 컴퓨터 하드를 버렸다고 했나? 그래서 그게 이제 쓰레기장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를 샀대요. 그 쓰레기장을. 그걸 찾으려고. 그게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제 주변에는 많아요. 지갑에 넣어놨는데 그 지갑에 코드가 있잖아요. 뭐 16자리인가? 그 코드가 잊어버리면 땡이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핸드폰에 그 모바일 OTP가
가 있었는데 그걸 지워버렸어요.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뉴질랜드 거래소가 정상화되다 하더라도 네. 그 OTP가 없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뭐 일장춘몽인 거죠. 그래서 아쉽지만 네. 뭐 어떡하겠어요. 네. 네. 뭐 그래도 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문물이라고 해야 되나? 에셋이 나왔을 때 그 조금씩은 해보시는 성격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저는 재테크에는 이렇게 특히 뭐 투자와 관련해서는 항상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책 일부는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부동산 저자 중에는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구분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첫 번째 책에도 써 있지만 주식 투자로 수익이 나면 그걸 부동산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계속 주식 투자만 하다 보면 금액이 커지면 멘탈이 되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자산을 좀 유지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코인도 저는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그런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코인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걸겠다. 단기적으로 뭘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그 리스크가 좀 크니까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해보니까 기계적인 그 추가 매수 전략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이 되게 흔들리거든요. 막 급변동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리 정해놓은 그런 가격대별로 딱딱 끊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의 투자 방법은 일단 사요. 일정 부분을 예를 들면 뭐 A 코인이 1,000원이다. 그러면 사요. 그리고 900원, 1,000원이면 900원, 800원, 700원, 600원 이렇게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해서 뭐 사는데 그리고 이제 좀 안전하게 지지선을 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좀 경험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어디까지 내릴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금액을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혹시 그 이런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전문가분께서 그 2030 세대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부동산은 이제 부동산을 지칭하셨는데 부동산은 조금 이제 기득권들이 40, 60대 분들이 좋은 지역을 이미 다 가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투자 에셋을 부동산에 집중하지 말고 뭐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NFT라는 그런 신산업에 진출해서 여기에서 몇십 배의 그런 성장을 보고 한번 인생을 뭐 걸어보라? 뭐 이렇게 좀 심각한 것 같은데 한번 인생을 이렇게 투입해보는 시간을 투입해보는 그런 걸 한번 가져보라. 이런 조언에 대해서 일단 뭐 2030 세대는 돈이 없잖아요. 예. 돈이 없으니 부동산을 하기가 뭐 현실적으로 예.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요. 저가 20대 때는 그 서울의 마포에 있는 20평대 아파트가 1억 원대였으니까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면 그런 1억 원대라면 보통 그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모으면은 그 당시에 음. 또 사실 월급은 그 20여 년 전과 지금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요? 일본도 그렇잖아요. 일본도 이렇게 저성장 국면에 접어드니까 그렇구나. 월급이 안 올라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월급이 안 오르니까 물가가 굉장히 싸지는 거죠. 그래서 다이소 같은 그런 데가 크게 진짜 뜬 거고요. 심각하구나. 그래서 20년 전 제 급여 수준에 1억 얼마니까 몇 년 한 뭐 4, 5년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겠네 와. 라고 우리가 여기에 이제 대출까지 하면요. 다만 이제 그때는 대출 금리가 7, 8% 뭐 이 정도 좀 세긴 했지만 그래도 대출 끼면 내 집 마련이 한 뭐 4, 5년 직장 생활하면 마포의 20평대는 가능하겠네 이런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마포의 20평대가 10억이 넘어가니 웬만한 급여 생활자는 10년 모아도 어려운 거죠. 그렇구나. 예, 그러면 20, 30대 같은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부모님의 어떤 원조라든지 어떤 도움이 없으면 어렵다 보니 부동산보다는
이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소액으로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가 되잖아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5,000원어치 주세요. 이게 되잖아요. 미국 주식만 지금 소수점 거래가 되는데 그래서 소수점 거래 덕분에 액면 분할이 굉장히 큰 미국은 주식 분할이죠. 주식 분할하면 주가가 뜨는 이유가 소수점 거래가 더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2030에서 주식과 코인인 거죠. 특히 이 코인 같은 경우는 대박난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1,000만 원 넣어놨는데 뭐 10억이 됐어. 뭐 이런 이제 영웅담들이 또 2030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때 라떼는 말이야 같긴 한데 이게 조금 이게 사회 환경이 달라지면서 2030의 접근법들이 조금 달라진 그리고 저희 때는 저 같은 사람을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젊은 놈이 돈만 밝힌다고. 아. 그러니까 맨날 앉으면 돈 얘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어떻게 하면 재산을 증식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젊을 때부터 저는 오지랖 넓게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특히 쟤는 왜 돈 얘기만 하는 거야? 이런 안 좋은 인상들을 많이 줬거든요. 돈은 뭐 굳이 이렇게. 근데 최근 젊은 세대들은 식당에 가보면 앉아 있으면 맨날 주식 얘기나 부동산 얘기 이런 얘기들을 막 거의 화두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좀 변했구나라는 그렇구나.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돈 거려야 처자식을 굶어 죽지 않는다. 처자식이.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2030 세대들이 이렇게 뭐 코인이든지 주식이든지 이렇게 해보는 시도들은 굉장히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도하고 손해를 보고 각성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과정. 그러니까 처음부터 투자해서 대박이 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고 일단 전봇대는 한 2번 박아야 하잖아요. 전봇대는 한 2-3번 박고 저 같은 경우도 20대 때 차 사고 그날 전봇대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봇대를 한 2-3번 박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 차려서 가거든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이 전봇대를 박는 그 과정까지의 그 리스크를 저는 테이킹하기 위해서 배당주나 ETF를 맨 처음에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까먹을 거 덜 까먹어 봐라. 그다음에 이제 뭔가 세상을 좀 알아갔을 때 그때 이제 성장주를 하든 테마주를 하든 뭐 코인을 하든 공격적으로 하는 거지. 처음은 안전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출발하고 거기서 이렇게 거북이처럼 느릿느릿하더라도 완주를 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출발은 같으나 도착점은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 전문가분이 말씀하신 그 생각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저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생기면 부동산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시는 그런 전략들. 그래서 20, 30대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한 30대 후반 정도에 소형 이렇게 역세권 아파트 마련하고요.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투자해 가면서 40대 후반이나 50대에는 이렇게 땅을 많이 가진 재건축 이런 쪽으로 접근해 가는 그런 측면. 그리고 50대가 넘어가면 재산을 지켜야 되니까 ETF나 고배당주에서 또 성장주를 한 10년 정도 바라보면서 60대 이후에는 어차피 직업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0대에는 그 벌어놓은 거 가지고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노후를 즐겨가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어떤가. 뭐 저의 그런 이 전략이기도 한데요. 그런 생각입니다. 야, 와, 저자님 이게 뭔가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타임 이거를 한번 투자의 관점에서 여러 에셋의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쫙 요약해 주신 것 같아요. 한번 훑어주신 것 같아서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2030 세대들에게 한 말씀 더 드리면 플랫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플랫폼.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글쓰기 이런 것들도 좋은 것 같아요. 엔잡을 하는 그런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기도 하면서 책도 쓰면서
강의도 하고 이런 엔잡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엔잡을 하는 그런 시도들도 한 번씩 해보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결국 시도잖아요. 그리고 남이 시키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투자도 그렇고 엔잡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몇십 년 받으면서 시키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말이 굉장히 지루하죠.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주중에는 회사에서 바쁜데 주말에는 할 일이 없는데 우리는 또 안 놀아봤어요. 학교 다니면서 이게 쳇바퀴 굴듯 학원, 학교, 집 이렇게만 살다가 또 20대 때는 직장을 갖겠다고 또 도서관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성인이 돼서 놀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말에 투자에 대한 뭐 공부를 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엔잡을 위한 나에 대한 그런 투자를 하면 주말이 오히려 더 즐겁지 않을까. 주말을 좀 더 바쁘게 보내라. 이런 조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네. 투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일상 주말의 삶까지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의 시작의 저자이신 박민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